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편향된 정보가 넘쳐나고 속고 속이는 게임이 반복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질수록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편리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혼란 속에 살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코인 사기에 속아 넘어가고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까지가 공범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공신력 있다는 통계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심지어 조작되기도 하는 현실. 속임수가 고도화되다 못해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는 세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 분간하기 힘든 개와 늑대의 시간이 24시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세상. 영국의 철학자 오노라 오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세상에 대한 신뢰는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질문에서 나온다. 질문하는 청취자를 사랑하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해드린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는 내일 토요일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에 슈퍼팩트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현대차는 웃고 테슬라는 울고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공개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시장 판도 또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그리고 출퇴근 어디서나 30분 시대가 열릴까요? 정부가 전국 대도시에 GTX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또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더 다양하게 더 멀리까지 이렇게 방점이 찍히죠. 다만 워낙 장기적인 과제인데다가 막대한 예산도 필요해서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의구심도 들긴 하죠.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집에서 보일러를 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뜨뜻한 바닥에 몸을 좀 한번 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손님이 늘어 만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곳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는 전년보다 12%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기 그리고 가스 비용 등이 많이 오르면 이곳의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따뜻한 곳, 마음껏 등을 지질 수 있는 곳, 여기서 먹는 삶은 달걀과 식혜가 꿀맛인 이곳. 세 글자. 근데 저도 요즘에 여기 가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건으로 양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수건 쓰는 게 이곳에서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추울 때 생각나는 곳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목욕탕, 사우나, 빙상 경기장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사우나나 목욕탕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한증막도 아니고요. 네. 어쩜 이렇게 정답만 쏙쏙 피해 나가시는지. 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손석우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가 반응으로도 즉각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국내 시장, 우리 업체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기아차가 엄청난 실적을 내놨어요.
네, 간단히 먼저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162조 6,6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조 1,269억 원을 했는데요. 이게 2016년 IFRS 도입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 네. 그리고 이거 2022년이 또 전년 그 기존 최대 기록이었거든요. 이것보다 매출은 14.4%,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15조 원은 처음 달성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기아차 역시 3년 연속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요 99조 8천억 원, 1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60%나 늘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치면요 27조 원이고요. 두 회사 다 모두 진짜 부동의 1위였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영업이익 잠정이익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둘 다 능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한 15조, 11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뭐 물론 삼성전자야 30조, 40조 원대 올리다가 올해 뭐 한 7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7조 원 안팎으로 좀 이례적으로 쪼그라든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익, 최고 이익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혹시 현대기아차 말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국 GM하고 르노코리아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별로 주목들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새부터인가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죠. 우리나라가 이제 종합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5개사가 이제 대표적인데 현대기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 3사가 그만큼 뭐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KG 모빌리티도 있고. 그렇죠. 네. KG 모빌리티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인수해서 이름이 바뀐 거긴 한데 쌍용차를 인수했죠. 그 외에 한국 GM도 있고 뭐 르노코리아 이렇게 있는데 3사 다 합친 점유율이 10%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3사들이 경영난이라든지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경영난이 심했고 파업도 길었고 뭐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 점차 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대로만 있겠습니까? 뭐 이제 KG 모빌리티도 이제 새롭게 대주주가 바뀌었고 올해 또 3사가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신차를 내놓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하면 또 한번 반전의 계기는 또 마련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한 자릿수대 점유율 냉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사실 권소영 기자. 내수에서도 잘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북미 지역, 유럽, 인도 이런 데에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엄청 늘었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총 730만 4천 대를 팔았는데 이게 토요타 그룹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3위를 수성을 한 거예요. 이게 10년 단위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급성장을 해온 것 같은데 2000년에 10위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2010년에 미국 포드 제치고 처음으로 탑5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에 4위로 올라섰고 이제 3위로까지 올라선 거예요. 이런 속도면 2026년에 글로벌 1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외형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깜짝 놀랐던 게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1.6%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기아 입장에서도 보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 현대차도 9.3%, 그러니까 양사 합산하면 10.2%인데 이게 우리가 완성차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이제 테슬라가 9.2%였으니까 이 영업이익률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선 건데 이 정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내는 거는 이제 고급차 브랜드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니면 BMW 아니면 힘든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판매 대수만 늘린 게 아니라 이 제값받고 잘 팔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그랬고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이제 친환경 차량 그리고 SUV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싼 차를 잘 팔았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제값받고 팔 수 있었겠냐 보면 일단
품질을 많이 높였던 게 네.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정몽구 회장 때부터도 이제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창하긴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현대차가 가성비 뭐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무기로 삼았다면 이제 정의성 회장 취임 이후에는 뭔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 이 과도기를 굉장히 잘 활용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이오닉 5라든가 기아의 EV6 같은 신차 보면 뭐 올해의 차 이런 상도 굉장히 많이 탔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JD 파워 같은 데에서 보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뭐 내구 품질 조사, 뭐 홈페이지 만족도 이런 데까지 뭐 1위, 2위를 이제 다퉜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약간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원체 잘 팔리다 보니까 그 딜러망에다 주는 인센티브를 좀 덜 줘도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익률도 올라갔고 사실 그에 환율도 앞서서는 한몫했죠. 환율이 네. 올랐으니까 그렇죠. 환율도 문화 한몫 약세 했죠. 좀 또 있었고. 그 코로나 시기에 다른 회사 차량들은 제대로 제조 못하고 있는 공급망 우려를 겪을 때도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살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현대차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되게 한국인으로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일본 차와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20년 전에요. 그렇죠. 네. 2000년 초반이니까 네. 그때만 해도 현대차 이미지가 만약에 중고차로 팔면 절반 이하로 그냥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네네네. 그리고 일본 차의 한 두 수 정도 아래로 평가를 받고 항상 다시 특별한 그랬죠. 이유도 없이 그냥 이미지 자체가 늘 그랬고 가격도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저가 이미지로 싸게 파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막 그런 농담도 했었죠. 그 알바 몇 개월만 하면 살 수 있는 차. 뭐 이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의 이미지는 제네시스라는 게 이제 고급 브랜드가 대표적이지만 완전히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네. 정말 그 글로벌 탑 티어라는 차 그 라인업 안에 이제 현대차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긴 네. 한데 실제로 많이 여러 곳을 다녔다 보면 현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는 거는 해가 바뀔수록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SUV 정도는 많이 느끼는데 제네시스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관용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뭐 대사관 사람들 아니면 지점장 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차 정도밖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차를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중고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감가율이 적다, AS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게 미국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수리망이 조금 덜 갖춰진 지역들이 있어요. 뭐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들을 가보면요. 감가율 역시 엄청 큽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직 뭐 미국만큼의 이런 점유율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본 건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의 변환이 있었을 때 전기차로 갑자기 전기차가 확 뜬 거거든요. 근데 원래 현대 기아차는 아이오닉 그 브랜드를 출범하기도 전에 아이오닉이라는 차량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HVV,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이렇게 세 체종으로 만들었었고요. 이때부터 표준화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표준화 작업하기 전에 미리 선점했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가 언제 나오냐면 지금 여러 차들이 예를 들어 폭스바겐도 이렇게 표준화에 성공해서 뭐 ID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경쟁도 심해지고 AS 이런 거 막 감가 그리고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질 리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내 차를 팔았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올해까지 이렇게 최대 실적을 찍고 나서 이유가 굉장히 이제 챌린지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의 평균이라고 하는 이제 컨센서스를 찾아봤는데 23년도 영업이익보다 24년도 실적 추정이 조금 더 낮기는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여기서 더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23년도가 피크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차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광고비나
인센티브로 더 지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익률이 좀 정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또 하나 자동차 뭐 기업이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인데 과거의 테슬라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주춤한 회사로 이야기가 됩니다.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12%나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떨어졌더래. 그 전날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 실적 발표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거 보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게 상당히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뭐 숫자로 찍힌 것만 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단 매출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그 기업 실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데 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1년 전보다 거의 50% 가까이 줄었거든요. 네. 원래 테슬라가 4개 차종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차를 판매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효율화를 최적화시키면서 네. 굉장히 높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식들이 지금 다 깨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예고는 돼 있었죠. 작년부터 이미 이제 그 주력 차종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다 단행을 했으니까 예고는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나아질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투자자들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꼈던 게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은 다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더 여겨서 추정치를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제시를 하는데 가이던스라는 건 자기네 회사가 올해 얼마나 실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그렇죠. 예상치를 제시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이거 자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올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회사도 지금 자인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사이 12% 떨어진 건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테슬라 자체도 실적 발표하면서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경고를 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매년 뭐 우리 40% 혹은 50% 성장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거를 올해 안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뭐 전기차 시장 둔화 그리고 뭐 판매 단가 하락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이제 내놓잖아요. 지금 사전 주문 예약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판매로 연결되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작년 실적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를 좀 봐야 될 텐데. 뭐 어제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이런 리포트들 많이 내잖아요. 좀 찾아봤더니 당장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떨어질 때마다 좀 사놔라. 뭐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2025년부터 신형 플랫폼 기반의 그 신형 모델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사전 예약도 한 2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AI 기술 활용한 그 로봇 있잖아요. 그 네. 옵티머스라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리스크가 저는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머스크의 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주가에 분들 있어서. 많죠. 그러니까 그 X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죠. X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엉뚱한 이제 발언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코인 시장도 뭐 출렁거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테슬라의 지분율 25%를 확보해서 회사를 통제할 수 없다면 테슬라를 AI와 로봇공학 리더로 키우기 힘들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약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가지고 나와서 독립된 사업법인을 차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한 게 테슬라 주가 급락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 투자한 사람들은 머스크를 좀 이제 추종하거나 이러기도 하지만 저 입을 좀 닫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좀 리스크가 좀 전에 있는 것 안귀영님도 테슬라 저는 코인 때문에 이 회사가 싫어졌어요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회사가 스타트업 수준에서 성장을 할 때와의 그 리더십하고는 또 글로벌 기업이 됐을 때와의 리더십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또 리스크라는 거고 잠깐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중국에서는 BYD, 뭐 비야디라고도 하는데 비야디가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양쪽으로 폭스바겐이 원체 많이 팔았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비야디가 중국 시장 1위를 했다. 단일 시장으로는 역시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저희 회사 그러니까 후배가 여기 비아디 본사를 한번 그러니까 12월에 본사 출장을 갔다 왔어요. 취재를 하러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첫 마디가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차 너무 예쁘고 성능 너무 좋고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근데 이제 품질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그렇다는 건데 이제 타보지도 않고 근데 딱 봤을 때 눈으로 현혹하는 게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BYD 본사가 선진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 가면 선진이 되게 또 중국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회사고 IT 기업 이런 첨단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의 실리콘밸리 네. 같은 곳이죠. 거기 가보면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대요. 이런 고급 전기차라고 하죠. BYD의 그 고급 전기차 라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테슬라보다 멋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보지를 못하게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승은 못 해보게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를 비교는 할 수 없었는데 아무튼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또 중국에서도 지금 안 팔리면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거 보면 과연 중국 차들이 이제 예전에 뭐 1,000만 원대 SUV, 대형 SUV 그런 막 탈탈거리는 네.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BYD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을 다 해놨고 그래서 조금 전에 임수성님이 역시 현명한 버크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BYD에 투자를 집행했던 재기호로 2008년, 2009년 그 즈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2010년 전후로 그때부터 BYD는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뭐 10여 년간의 이제 업력이 또 쌓여 있던 거니까요. 이번에 그 테슬라를 제친 거는 전기차만 갖고 제친 건 아니고 이제 하이브리드카까지 네, 다 그쵸. 합쳐서 이제 전체. 제친 거니까 전체 판매량. 포트폴리오도 사실 좀 안전 관리 차원에서 분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건데 사실 지금 친환경의 약간의 그 무게 중심이 지금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카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물론 하이브리드카는 일본 도요타가 가장 뭐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BYD도 전기차 더하기 하이브리드카까지 올라가고 수직 계열화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는 좀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뽐낼 만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최적화 실력을 올린 거는 테슬라라는 평가도 많아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양산된 엔지니어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제 다시 중국 내수 자동차로 이제 퍼지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준 이런 게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청출어람이 됐네요. 네, 테슬라 아까 넘었으니까. 그 후배분은 시승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이데일리가 속해 있는 그 KG 그룹이 KG 모빌리티를 인수해서 최근에 이제 비아디하고 제휴도 맺고 이래서 네, 거기 출장을 대고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승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 차가 다 그렇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시승해본 사람들도 그 외형만큼 이 기술이라든가 뭐 승차감 이런 게 너무 뛰어나 테슬라랑 견줄 게 아니다라는 평가를 좀 일단 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 싸구려 모델이라는 인식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이 양왕이라는 브랜드로 럭셔리 브랜드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작년 9월에 모델 하나 출시했고 이제 거의 럭셔리 세단 모델로 출시할 건데 사진 어저께 좀 찾아봤더니 람보르기니 못지않은 맥라렌급의 디자인에서도. 근데 이게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급 브랜드 슈퍼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이제 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고급 모델 가지고는 유럽 시장이나 이런 이제 선진 시장을 좀 공략을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중국 가전업체죠. 샤오미도 이 전기차를 그렇죠.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마 상반기에 정식 출시할 것 같긴 한데 샤오미가 출시하는 이 제품들도 이게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좀 높아서 이 중국 그렇죠. 업체들의 약진 이런 것들이 조금 위협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면은 사실 택시로도 그 뭐 비아디 전기차 많이 타볼 수 있다 하고요. 근데 윤인희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한겨울에 빨리 방전되고 충전도 힘든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그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한파 때문에 자동차 뭐 전기차 시동이 안 걸린다,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노이즈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한 미국의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전기차 줄이고 우리 다시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하겠다. 또 이러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전기차들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근데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지금 왜냐 우리는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겠죠.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전방 산업인 전기차는 좀 부진하고 또 우리 또 재료 같은 거를 가져와야 되는 원자재는 또 공급망 확보 때문에 또 난항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또 뭐 기술 개발이다. 아니면 뭐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고체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라 네. 2차 전지 업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단 공급망 안정이 조금 잘 네. 되면 전기차는 어찌 됐건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증가하는 시대 네. 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웬만한 2차 전지 관련주들 고점 대비 60%, 70% 떨어지기도 했고요. 우리 전기차보다 더 빠른 거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GTX. 자, 그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더 빠른 이슈로 가볼게요. 목욕, 음식, 수면 이걸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가 2만 원을 넘는 것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비 얘가 최대 매출의 30%에서 최대 50%까지도 차지를 하는데 공공요금 같은 거 많이 오르고 또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늘 여기는 뜨뜻하게 데워놔야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정답과 함께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0379님 예전에 전기권까지 끊고 잘 이용했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얼마 전에 폐업했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또 2979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여기 타격이 너무 커서 아버지께서 찜질방 운영하셨었는데 사업을 접으셨다고. 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나요? 네. 자, 6900님이 예전에 남편이 부부싸움하고 고집 부려보겠다고 집을 나가서 며칠간 여기에서 지냈었다네요. 집 나가서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여러분도 못 들으셨죠?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호재님이 찜했습니다. 질리지 않는 방송. 이렇게 삼행시를 보내주세요. 대박이네 이호재님. 고맙습니다. 자, GTX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F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A, B, C, D, E, F 노선. 그리고 이게 더 확대가 된다 하고요.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민생토론회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제가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거 줄이는데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A 노선은요. 종점을 경기 화성 동탄까지였는데요. 이걸 평택 지제역으로 네.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 마성역으로 예정돼 있는 B 노선은요. 종점을 강원 춘천역으로 변경을 합니다. C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양주 덕정역과 수영역 그러니까 수원역으로 돼 있는데요. 기점과 종점을 각각 동두천에서 충남 아산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D, E, F는요. D는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인데요. 인천과 김포에서 출발을 하고 하남과 원주가 종점입니다. 이게 네. X자 노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인천공항과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각각 출발을 하고요. 경기 하남 교산역, 강원 원주역까지 운행이 됩니다. 이 열차가 아까 X자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만나는 점이 부천 대장역입니다. 자,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경기 남양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F 노선은요. 수도권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구조입니다. 의정부를 비롯해 하남, 성남, 수원, 시흥,
고향을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환선 같은 거네요. 네. F 노선이 정말 많은데 이게 화려한데요? 사실 굉장히 경기만 화려한데. 해도 숨이 찰 정도인데 노선들을 보셔야 돼요, 직접. 네.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엄청난 돈이 들겠다. 근데 이거 돈이 얼마만 들며 이거 다 어디서 재원을 조달한답니까? 134조 원이 이제 조달한다는 계획을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 네. 국비가 30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민간에서 75조 원을 네. 끌어오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134조 원 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이게 4대강 사업의 6배가 넘는 규모인데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75조를 민간에서 끌어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ABC 노선이야 이제 3기 신도시 지난 발표되면서 이미 계획이 나와서 일부 추진되고 있던 건데 DF는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이제 DF는 정부의 이제 최저간이 나온 겁니다. 네. 최저간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런 그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DF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 투자로 많이 조성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DF 노선이 좌초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자 사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면요. 민자 사업의 폐해 우리가 그동안 뭐 민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많이 겪었지만 일단 요금이 비싸질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한테 결국에는 민자 사업을 할 경우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계약 당시 이제 불리한 조건을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이 수익 보전을 위해서 뭐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삼모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지자체가 민자 사업들에 대한 수익 보전으로 지출한 돈이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5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1년까지의 그 거니까 앞으로는 뭐 물가상승 이런 거 감안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죠. 이게 75조 원을 민간에서 속된 말로 땡겨야 되면 네. 당연히 적자 보고는 민간이 투자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보지 않도록 해줄게라고 보전을 해야 민간 투자를 이끌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럴수록 적자를 보게 되면 재정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수익도 나고. 근데 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용자들의 운임 부담이 또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 뭐 공짜로 타는 거 아니고 국가가 100%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 GTX A 노선이 이제 한 4천 원 정도에서 결정되고 갔잖아요. 예. 근데 민자 사업으로 이제 추진되는 노선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거나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뭐 민자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지자체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134조도 사실은 지금 134조라고 추정을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공기가 그렇죠. 지연될 수도 사실 있고. 우리가 이거 이제 노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예탁 기간 늘어나고 그럼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실 공사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지금 GTX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만 그러니까 철도 도로 지하화에 총 60 몇 조가 들어가는데 철도 지하화는 한 50조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재정 부담은 제로로 놓고 민자로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부의 구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이제 민자를 유치를 하는데 그 위에 뭔가 이제 개발 사업이랑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하로 넣고 상부를 덮어서 그 위에 뭐 주택을 짓든 아니면 주상복합을 짓든 뭐 상업시설을 넣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민자 역사 개발하듯이 역사 개발을 거점으로 두고 철로 위에 뭔가 개발 사업을 해서 그 이익으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런 구조를 짜고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우리 민자 역사 개발 사례들을 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예전에 이제 1990년도부터 뭔가 이제 노후화된 역사를 약간 민자를 끌어들여서 네. 개발하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짓고 그 위에 상업시설을 뭐 한 30년 임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백화점 쇼핑몰. 그런 역사 중에 사실 잘 된 것도 많지만 뭐 영등포역 같은 데는 뭐 잘 되고 이랬지만
뭐 그 민자역사 개발 사업 자체가 막 법정 관리 가거나 자본 실시되거나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뭐 공실을 뭐 이게 텅텅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요 예측 실패 사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민자 사업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 추정 예타하기 전에 추정치를 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될까 과연 이런 우려들이 좀 높죠. 게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금리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임금도 줄어든 추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자 이제 자본들이 민간 자본들이 이거 하겠어라고 손들고 참여할 곳이 과연 있겠나. 지금 PF 시장도 이런데. 이런 그렇죠. 우려가 좀 당연히 있죠. 민간 자본은 또 돈이 돼야 할 테고 분명히 이거 한다고 뭐 한두 개 기업이 뭐 75조를 낼 수는 당연히 없고 인프라 펀드 같은 거 이제 조성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조건이 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서원천님이 민자로 만들어진 신분당선 타면 비용이 조금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당연히 GTX는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민자일 테고요. 이 GTX 이야기 항상 나오면 따라 붙는 게 인근 부동산, 인근 아파트 시세, 호가가 어떻게 했다,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얼마나 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 또 들려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요새는 이제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GTX-A 연장 노선입니다. 이게 제일 빠르다고 하죠 지금? A 노선의 연장 노선. 아까 평택 지제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나가게 됩니다. 네. 이런 호재가 하나 있다고 하고요. GTX-D 신설 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지하철 5호선이랑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뭐 기대감도 있고 GTX-DF 여기는 뭐 하남 교산 이쪽과 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좀 경기가 죽어 있는 그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 개발 지역들의 부동산 호재가 조금씩 다들 엮여 있더라고요.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얘기했을 때 항상 부동산 가격은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교통이 편리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게 동탄만 보더라도 동탄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도 집값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도 좀 뭐 이런 들쑥날쑥한 게 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이거 이제 발표하기 전에 네. 미리 부동산 값에 올라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저께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보도하는 걸로 엠바고 설정이 되어 있었고 기자들한테는 미리 이제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배포를 했었는데 그 전날 이미 부동산 카페에 저녁 7시쯤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이제 집값이라든가 이런 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미리 유출되거나.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교통 인프라가 집값과 직결되기는 한데 이게 실제 철도 개통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길게는 뭐 우리가 2028년 뭐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긴 했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집값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권 같은 경우는 이런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오히려 서울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부산이랑 거제도 있는 이제 거가대교 이제 네. 생겼을 때 거제 상권이 확 죽었던 게 거제도에서 놀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권 측면에서는 교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GTX의 순 기능이 출퇴근 시간을 당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주 근접 때문에 뭐 서울 집값으로 막 집중되고 하는 걸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 순 기능대로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뭐 출퇴근 시간만 생각하면 재택근로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사실. 빠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선한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뭐 다들 모여서 해서 뭐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집에서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코로나 때 해보니까 뭐 할만하더라고요. 뭐 크게 뭐 문제 될 것도 없었고 다 잘 돌아갔으면 좀 뭐 그런 전반적인 이런 노사 문화라든지 네. 이런 게 조금 더 개선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면 1.4조? 한 100분의 1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출퇴근을 30분 이내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게 GTX 역사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도어투 GTX 도어로는 훨씬 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까지, GTX가 네. 엄청 대심도를 퍼거든요. 이게 토시보성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40m 밑으로 파야 되는데 그러면 역에 도착해서 플랫폼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고 또 도착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환승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도어 투 도어로 하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거기까지 나옵니다. 또 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전철 타고 가야 되고. 근데 저는 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경기도민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동안 교통망, 광역교통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실했던 경기도민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김포 한강 시도에 저희 자주 얘기하지만 출퇴근 지옥길이잖아요. 일단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냥 떠나버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면 2기 신도시가 실패했던 게 광역교통망이 같이 동반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이제 초반에 이제 많이 흥행이 실패했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그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될 때 이 GTX가 같이 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경기도민들한테 상당히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은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위 이제 역세권 효과라는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경기도는 그런 이제 이런 광역 철도라든지 지하철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변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예전에 뭐 지역 연구원 같은 데서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온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출퇴근 30분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구호이지만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탄에 살다가 GTX가 생겼다고 해서 서울에 살다가 동탄으로 갈 일은 없지만 무주택자라면 만약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을 때 GTX를 생각해서 비싼 집값이 있는 서울보다는 이제는 GTX를 생각해서 좀 경기도 외곽으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손석우 경제평론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두껍게 옷을 껴입고 나갔다가 어디 실내에 들어갔는데 여긴 너무 덥다. 혹시 그랬던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체헐리즘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반소매를 입고 다니셨어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제보받았는데요. 네네네. 지난 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추웠던 날에 이분이 전시회를 다녀오셨는데 네. 실내로 들어오니 정반대였던 거죠. 이게 관람객들이 너무 연신 덥다 막 이야기하고 난방을 심하게 틀어가지고 과하다 싶고 입구 한쪽에는 패딩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근데 저도 한겨울 지하철에서 반소매를 입고 다니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네. 두꺼운 옷을 벗고도 땀이 흐르고 잠시 뒤에 보니까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워서 난방을 틀었다가 그게 또 과하다고 냉방을 틀다가 네. 이래도 좋은 걸까 이제 싶었습니다. 원체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을 돌리긴 돌렸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면 너무 또 더워지고. 네. 혹시 그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준으로 보면은 실내 적정 온도는 이제 18에서 20도, 적정 습도는 이제 40에서 60%인데요. 가정 안에 이제 노약자랑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22도에서 24도입니다. 높지 않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체험하러 체얼리즘 기사 쓰러 어디를 네. 다녀온 겁니까? 그러면 반소매를 입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을 가봤어요. 네. 지하에서 위층까지 올라가면서 실내 온도를 쟀는데 대략 22도에서 22.6도였고 반소매를 입었는데도 추운 느낌은 전혀 없었고 덥지 않고 약간 포근한 정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고 저랑 똑같이 반소매를 입은 동지도 보이더라고요. 실내 매장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의류, 음식, 잡화 등을 파는 대형 매장이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후끈 느껴졌습니다. 실내 온도 쟀더니 최대 25도까지 오르고 휴대폰 이런 전자기기 매장은 더 높아서 25.4도까지 오래 머무르니까 살짝 덥더라고요. 다른 대형 쇼핑몰도 좀 비슷했는데 대형 서점은 26도까지 올라와 있었고 반소매를 입고 아예 책을 보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장현희 님도 주말에 아이들과 미술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덥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면 남영도 기자가 체험해본 공간 중에서 실내 온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어디였어요? 그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갔던 한 호텔 로비였는데요. 네. 천장에서 히터 바람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제가 온도를 측정해봤는데 처음에 26.5도가 떴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27.8도까지 올랐습니다. 반소매를 입었는데도 더워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면 진짜 덥다고 느껴지죠. 네. 혹시 대중교통 내에서도 체크를 해보셨어요? 지하철 출근길에 사람들 체온에 이제 숨에 낑겨가지고 좀 더 덥고 힘들잖아요. 실내 온도 재보니까 그렇죠. 24.8도까지 올랐고요. 출퇴근 아닌 오후 시간대도 확인을 했는데 이때도 비슷하게 난방을 계속 틀었는데 24.3도. 그러니까 따뜻하거나 약간 더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갈 무렵에는 처음으로 실내에서 이제 니트 점퍼를 입었는데 네. 뭐 기사님 노선마다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여기 그 버스는 실내 온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한 17.2도 정도로 좀 서늘하다 느낌이 들어서 겉옷을 딱 입으니까 얇은 겉옷을 하나 입으니까 딱 쾌적하고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공기가 좀 건조하거나 답답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는 좀 상대적일 수는 있겠는데 네. 남영도 기자 혹시 평소에 좀 열이 많은 편입니까?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이걸 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고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그러니까 체감을 하기에는 네. 대다수 실내에서 한겨울에 반소매 옷을 입어도 그다지 춥지 않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어디 가든 대부분 난방이 잘 돼 있었고 몇몇 분들은 쳐다보긴 했는데 반소매 입었다고 이제. 근데 이해가 다 간다는 눈빛에 공감이 있더라고요. 독자분들 제보를 다양하게 받아봤는데 네. 스포츠 경기장, 뭐 식당, 콘서트장, 결혼식, 뭐 은행 다 좀 덥고 답답한 경험이 있다 하셨고 어떤 회사 사무실에서는 선풍기를 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김효조은 님이 저는 현장직이라 많이 춥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또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난방을 과도하게 하면 그냥 내가 덥다 땀난다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지구 온도가 오르는 주요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인데 네. 연간 배출량이 510억 톤인데 난방과 냉방이 차지하는 게 7%입니다. 네. 타일러 라시 작가 책의 6도의 멸종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언급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1도 상승하면 북극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서 북극곰이 멸종하는 위기, 뭐 3도 오르면 지구의 폐인 아마존이 사라지고요. 네. 5도 이상 오르면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로 구조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6도까지 오르면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멸종할 수 있는 생물에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합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도 내복을 입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은 이걸 입는 것만으로도 약 2.4도의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내에서도 두께 있는 가디건이나 조끼 등을 착용할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환경동물복지를 이야기하는 패션 잡지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추우면 당연히 일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래도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집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퇴사 얻을리는 책 오늘의 에코라이프에서 벽 단열 공사라든지 삼중 유리창 문 설치, 뭐 LED 전구 사용, 전원 끄기 같은 좀 실내 건물에 활용해 볼 만한 팁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또 박민호님은 이번 한파 때 전기로 가는 버스는 히터를 끄고 다닌 버스도 있었다고. 왜냐면 이제 전기 소모가 빨라지다 보니까. 3438님도 전기버스는 난방이 약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체감하신 것도 보내주셨고, 어찌됐든 간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동참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뭐 백화점 혹은 뭐 지하철 이 장소에 따라서 제도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할 필요 있겠다, 이것도 좀 느끼셨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역시 가스나 휘발유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이거를 현실화하려면 정치권이나 의사결정권자들이 보급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개개인들에게는 좀 우리의 실행으로 지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수많은 생물 행복이 좌우되는 상황이다라는 좀 희망적인 걸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것보다는 약간 서늘하거나 살짝 추운 것도 괜찮다. 겨울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오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 체얼리즘 통해서 또 환경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또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더울 때는 또 어디 이제 관리실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온도 낮춰달라라고 또 하면 된다라는 말씀도 보내주셨는데, 또 그러면 또 한켠에서 또 이제 춥다고 또 민원 넣고, 그래서 그 중간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배려할 게 참 많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얼마 전에 끝났죠. 세계 최대 가전 IT쇼 CES, 그 후기 그리고 기술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김덕진 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